네, 컬로이드 및 계면과 구주차 강의 2교시, 2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주차는 앞에서도 이미 설명을 잠깐 했었지만은 계면에서 어떤 그 전하를 갖다 가지고 있는, 즉 하전되어 있는 계면들의 특징을 갖다 우리가 이제 바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 계면에서의 전하를 갖다 띠고 있는 이런 경우가 전기 이중층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즉 전하가 서로 다른 이온을 카운터 이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서로 다른 전하를 갖다 띠고 있는 경우에는 잡아당겨서 이렇게 밀집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성질이 있을 테고, 서로 같은 전하를 갖다 띠고 있는, 같은 전기적인 그런 이제 형태를 갖다 띠고 있는 경우에는 밀쳐서, 그렇죠? 반발에 의해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래서 서로 같은 그런 전하인 경우에는 멀리 있고, 서로 다른 전하인 경우에는 가까이 밀접하게 굉장히 집중해서 있는 그런 형태의 특징을 갖다 나타내기 때문에 바로 전기적으로는 계면에서의 이중층 을 갖다 나타낸다. 즉 집중이 되어 있는, 서로 다른 전하가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멀리 있을 경우에는 점점 이렇게 옅어지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전기 이중층의 특성을 갖다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표면에서 전하를 갖다 띠게 되는 그런 이제 근원, 원인들이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봤고, 이중층이라고 하는 것은 확산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밀집되어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확산 이중층에 대한 이야기. 또 이중층의 내부가 이론적으로 어떻게 이 학자들이 가정을 하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어떠한 식들을 갖다가 유도를 했고, 또 그 식들을 통해서 그 이중층을 갖다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해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이렇게 하전 계면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서 이온 교환이라고 하는 성질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봤고요. 그 이온 교환이라고 하는 성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온 교환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공정들이 특히 최근에는 물질의 제조, 분석 이런 데도 많이 응용이 되고 있지만은 히토리의 원소의 분리에 굉장히 많이 응용이 되고 있다. 특히 히토리라고 하는 것은 란타넘 계열의 그런 이제 원소 15종, 그리고 여기에다가 스칸디움, 그리고 이트리움이라고 하는 두 종을 합해서 17종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히토류 원소 혹은 히토류 금속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2교시에는 바로 이 히토류 금속에 대한, 히토류 원소에 대한 얘기를 시작으로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히토류 원소, 히토류 물질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매스컴을 통해서도. 자, 어떤 건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주기율표상에서의 히토류 원소라고 하는 것은 히토류, 희박하다 이거죠. 희귀하다는 거예요. 흙이에요, 흙. 희귀한 흙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 지구상에 이제 땅속에 존재하는 그러한 이제 원소들인데요. 어디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제가 저렇게 빨갛게 표시해 놓은 스칸디움, 이트리움이라고 하는 요 부분하고 그 밑에 바로 원자번호 57번부터 71번까지의 란타넘 계열이라고 하는데요. 란탄부터 시작해서 루테튬이라고 하는 이러한 원소까지 15개, 요거를 갖다 합해가지고 우리가 히토류 원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약간 하늘색인 경우에는 그래도 히토류 원소 중에서도 그렇게 귀한 건 아니고 좀 분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약간 짙은 청색으로 되어 있는 거가 바로 히토류 중에서 진짜 귀한, 정제하기도 어렵고 또 분포도 이렇게 자원으로서 많이 매장되어 있지 않은, 그러나 산업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주기율표에 요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도 이것도 히토리 원소로 분류가 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원소들도
사실은 굉장히 광물로서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을 표시를 한 거예요. 자, 이러한 히토리 원소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주로 주기율폐에서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배열이 되어 있는 17가지 원소예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스칸디움 그리고 이트리움 요것만 이제 주기율폐의 본체에 위치하고 나머지는 15개가 란타넘 계열로 분류가 돼서 란타넘부터 시작해서 루테늄까지 이렇게 15개로 이어져 있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아마 뭐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흔하게 접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이름의 원소들인데요. 란타넘, 세리움,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프로메튬, 또 사마륨, 유로피움, 가돌리늄, 뭐 터뷴은 테르비움이라고도 한대요. 또 디스프로슘, 홀뮴, 어뷴, 또 톨륨, 그 다음에 이터뷴은 이테르비움이라고도 한답니다. 그리고 루테늄에 란타넘 계열의 15개 원소를 갖다 이제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히토리 원소 중에는 이런 것들이 모두 굉장히 그 희귀한 그런 이제 원소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자면 유로피움, 네오디뮴, 이터뷴, 홀뮴, 란타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이는 금속들, 구리라든가 아연, 니켈, 코발트 이런 거와 거의 비등할 정도의 풍부한 매장량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가지로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중요하게 사용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정제하고 가공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면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고가로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되는 그런 이제 원소들이고요. 히토리 원소들 중에는 저기 맨 왼쪽 위에가 백금이에요. 우리가 귀하게 이야기하는 백금의 가격이 그람당, 여기 2010년 기준인데요. 64,300원이랍니다. 1g에. 비싸죠? 그쵸? 1g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뭐 팔라디움, 루테늄, 오세뮴, 뭐 이리듐, 뭐 등등등등등 있잖아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루테늄 같은 경우가 이제 히토리에 들어가고 있고요. 또 쭉 보면 여기에 뭐 가격들이 비교적 비싼 것 중에 여기 보시면은 탄탈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한 2g당 때 이제 수준에 들어가잖아요. 탄탈이라고 하는 것이 탄탈럼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원료예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이터비움 같은 거, 이테르비움이라고 하는 요거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적지 않은 가격이에요. 그 위에 있는 톨륨이라고 하는 것도 근데 비싸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희소원소, 히토류들이 굉장히 가격들이 비싼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것들은 그래도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제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비싸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거 참고로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히토리 원소의 매장량 분포를 보면은 압도적으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게 거의 1900년대 후반 들어와서는 지금 이제 매장량이라기보다는 이제 생산을, 여기 보시면 생산량입니다. 이게 매장과 더불어 생산을 표시한 건데 생산량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갖다 정제하는 과정에 굉장히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중국이 압도적으로 1900년대 후반부 1990년 가까이 되면서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중국은 값싼 노동력에다가 이렇게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많이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은 거의 압도적으로 90% 가까운 뭐 그런 정도의 생산량을 갖다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원화 무기로도 지금 활용이 되고 있죠. 즉 자원을 무기화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형태고요. 히토리 원소들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 보면은 다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IT 계열들, 그 다음에 이제 전자 계열 이런 데 많이 이제 쓰여요.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뭐 디스프로슘, 테르비움, 라탄, 세륨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라든가 배터리 이런 데 이제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또 연구 자석들, 모터에 굉장히 그 민감한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모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연구 자석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데 여러분들 예전에
어렸을 때 쓰던 자석하고 요즘 자석하고 다르죠. 요즘 자석은 굉장히 작은데도 엄청난 자력을 갖다 가지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 쓰이는 놈이 뭐냐면 네오디뮴이라고 하는 이런 히토리에 들어가는 이제 물질이에요. 이런 것들이 연구 자석뿐만 아니라 레이저, 광학유리, 세라믹, 축전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쓰이고 있는 것이죠. 광섬유에는 유로피움, 이트리움 이런 것들이 이제 쓰이고 있고요. 유로피움, 이트리움, 테리움, 란탄 뭐 이런 것들이 LED라든가 초전도체, 뭐 TV, 안광체, 인광체 뭐 이런 데도 이제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첨단 산업에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요 히토리와 관련돼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첨단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히토리 원소. 우리나라에는 안타깝게도 굉장히 자원이 빈약한 그런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우리 충북에 이 히토류들이 일부 매장량이 되어 있고 또 오창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바로 호주, 오스트레일리아하고 기술 합작을 통해 가지고 이 히토류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영상도 같이 보실게요. 전 세계 히토류 시장을 중국이 좌우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게 중요한 과제인데요. 호주 히토류 회사의 한국 자회사가 청주 오창에 설립돼 가동을 시작했는데 이를 계기로 충청북도가 히토류 거점 지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자동차와 휴대전화 등 4차 산업의 핵심 광물이 있습니다. 바로 히토류입니다. 히토류는 산업적, 군사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전 세계가 중국의 95%를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 히토류 광물 생산 업체 ASM의 한국 자회사가 지난 5월 청주 오창에 히토류 기반 금속 재련 시설을 준공했습니다. 호주가 히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면서 국내 자금력을 높이는 데 한 발 더 다가선 겁니다. 오리지널 100% 차이나 프리 제품을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첫 번째 공장이 된다, 이런 사명감으로 하고 있고요. 충청북도와 청주시, KSM 메탈스와 산업은행이 도내 히토류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행정, 금융, 연구개발 등 분야별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국내 히토류 생산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각 기관은 히토류 산업 강화를 위해 기존 광물 재련 시설과 함께 연구자석 제조 시설도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전자 쪽에 중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기업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는 효과가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히토류를 둘러싼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생산 기지가 충북에 뿌리를 내리면서 4차 산업을 선도할 교두보가 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네, 이렇게 히토류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들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토류를 갖다 분리하는 것이 뭐다? 바로 이온 교환 공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해낼 수 있다, 분리 정제를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섹터로 계면 동전 현상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면 동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중층의 가동 부분, 이 가동 부분을 하전이 된 표면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이 하전 표면으로부터 전기 중층의 중요한 그런 이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분리해내려고 하면은 그때 이 계면에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히 네 가지의 현상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 네 가지 현상이 뭐냐면은 바로 첫 번째가 전기 영동, 두 번째가 유동전류, 세 번째가 유동전이, 네 번째가 전기 삼투라고 하는 이러한 네 가지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전 표면에 전기장을 가하게 되면 전기 중층의 양쪽 부분에 이제 힘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전 표면 그리고 이제 이와 접촉하고 있는 물질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을 보이고 이중층의 가동부 이온, 즉 핵심이 되는 그 부분에서의 이온은 용매와 함께 하전 표면과는 반대 방향으로 실효적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유동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거와는 반대로 전기 중층 하전 표면과 확산 부분을 갖다 서로 상대적으로 서로 반대쪽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때 또 전기장이 발생한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계면 동전 현상이에요. 계면에서 일어나는 동전, 즉 전기적인 특성이 움직이는 그러한 전기적인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전기 영동 또는 전기 이동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전기장을 가해서 상대적으로 정지하고 있는 정상 상태의 액체에 대한 전기장을 가하면 상대적으로 그냥 정상 상태에 있어요. 정지해 있는 액체에 대해서 하전 표면과 거기에 붙어 있는 물질들, 즉
용해대원 물질이나 또는 서스펜션화된 물질 이런 것들이 전기를 갖다 가했더니 그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막 이동을 하는. 이것을 갖다 전기용동 또는 전기이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기 삼투예요. 전기장을 가해서 상대적으로 정지하고 있는 하전표면, 이번에는 모세관 또는 다공질 충진물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 액체가 이동을 하는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삼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앞에서 배운 바가 있잖아요. 삼투 현상이 어떨 때 일어난다고요? 예, 용질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보통 통상적이라면 용액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용액의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삼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용질의 농도가 높은 쪽에, 거꾸로 용질의 농도가 낮은 쪽에 있는 용매가 이동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농도를 갖다가 같이 맞추려고 하는 이제 그런 현상을 삼투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전기적인 특성에서도 그와 유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을 갖다가 가해서 상대적으로 정지하고 있는 하전 표면에 대해서 액체가 이동하는 그러한 이제 현상을 갖다 전기 삼투. 이것이 전기장에 의해서 그런 분명히 차이가 있었을 때 액체가 이동을 한다. 즉 삼투 현상에서 용매가 이동하듯이 액체가 이동하는 그런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전기 삼투. 그래서 이 전기 삼투의 흐름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압력은 거꾸로 전기 삼투압,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유동전이에요. 액체를 정지하고 있는 하전 표면에 따라서 흘려보냈을 때, 그랬을 때 발생하는 전기장. 이것을 갖다 유동전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전기 삼투하고는 반대 현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침강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현상도 일어나게 돼요. 하전 입자가 상대적으로 정지하고 있는 액체 속에서 움직일 때, 액체는 정지를 하고 있는데 하전 입자가 이렇게 막 움직일 때, 그럴 때 이 전기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전기 이동의 반대 현상으로 이것이 침강전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네 가지가 바로 계면 동전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중요한 그런 특징이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전기 용동. 여러분들이 물질 추출론 이런 데서도 이제 잠깐 다루었었던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전기 용동이라고 하는 것은 계면 동전 현상 중에서 실용적으로 응용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널리 연구가 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물질 추출론에서도 이제 다뤘었던 것처럼 DNA라고 하는 요 물질은 핵산 포스페이트 부분 부위에 음전하를 갖다가 띄고 있기 때문에요. 전기장 안에서 인력에 의해서 양극으로 이동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음전하를 갖다 띄고 있으니까 양극적으로 이동하려고 이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DNA의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아가로스젤이요. 와 같은 망상구제제를 DNA를 통과를 시킴으로써 DNA 크기 그리고 기타 특성들에 따라서 분리되도록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우리가 다룬 바 있지만 전기용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electrophoresis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전기장 내 콜로이드 물질의 이동 연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전기용동에서 쓰이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입자를 갖다가 입자가 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뭘로 관찰하냐면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 전기용동, 즉 현미경적으로 관찰하는 유형의 입자 전기용동이라고 얘기하고요. 현미경으로 관측이 가능한 입자 또는 액체 방울을 포함하고 있는 안정된 서스펜션이나 에멀전형 전기용동의 관측, 그러한 이제 방식이고요. 바로 그렇게 이제 관측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현미경에 렌즈를 갖다가 이제 두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컨덴서를 두면서 여기에서의 전기적인 그런 서스펜션이라든가 입자들이 어떻게 이동되는지를 이제 관찰을 하게 되는, 즉 입자 현미경법 전기용동의 장치의 이제 그림을 갖다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얇은 관벽 입자 현미경법 전기용동 장치의 그런 이제 배치를 갖다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뭐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뭐 세밀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 저런 게 있구나. 입자를 현미경으로 이동을 하는지 전기적인 그런 어떤 특징이 주어졌을 때 그러한 부분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입자전기영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박테리아라든가 바이러스, 혈구 같은 조직체 표면의 특성을 연구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그런 것이고요. 또 표면전화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pH. 예, 아까 우리가 이제 등전점 이런 표현에서도 나왔었지만은 이 전기적인 전하를 갖다 띄고 있는 것은 pH의 특성에 따라서도 그 특징들이 이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pH, 또 이온의 색이 흡착된 다가의 카운터 이온의 첨가라든가 계면활성제 첨가, 또 특정 화학들, 효소 처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전기 영동적인 그런 의존성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전기 영동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본다면은 이동 계면 전기 영동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또 있어요. 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미세한 고체 형태의 입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용액이에요. 또는 용액과 순수한 분산매 사이에서 이루어진 계면의 이동을 갖다 직접 측정하는 그러한 이제 방법으로서 티셀리우스의 이동 계면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방법을 통해서 전기 영동적 이동을 갖다 측정을 하거나 또 용해된 거대 분자들, 특히 이제 단백질의 분리라든가 확인 이런 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티셀리우스 전기 영동 장치를 갖다 통해 가지고 사람의 혈청의 전기 영동 데이터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동 계면 전기 영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는 띠 전기 영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연구 대상이 되는 이제 시료의 용액을 유지하고 대류에 의한 교란을 갖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때 뭘 갖다 쓰게 되냐면 고체나 또는 젤 형태의 지지체. 여러분들이 앞에서 다루었었던 이제 단백질의 전기 영동에서는 젤 지지체를 갖다 이제 우리가 썼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을 썼을 경우에는 계면 이동 전기 영동법보다도 실험적으로 간단하면서도 전기 영동적으로 서로 다른 특성의 성분을 갖다가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시료도 적게 드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바로 띠 전기 영동 방법을 갖다가 적용한 것이 이렇게 아가젤을 갖다가 장착한 우리가 널리 쓰이게 되는 그런 이제 전기 영동법이고요. 이렇게 전압을 갖다 이제 걸어주게 되면은 바로 저쪽에 DNA의 단편들은 DNA는 음전하를 띈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플러스 전극적으로 쭉 이동을 하죠. 이동을 쭉 하면서 이렇게 띠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거야. 저쪽에 있었던 시료들이 플러스 쪽으로 쭉 이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띠의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띠 전기 영동의 장치의 모양 그리고 전개 결과를 갖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이 단백질의 전기 영동 이것도 마찬가지 영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기영동법의 원리와 개념에 대해 알아볼까요? DNA 전기영동은 DNA의 특성을 이용하는 실험 방법입니다. DNA는 디옥시 뉴클레오티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구성 성분 중에 인산기가 음전하를 띠고 있어 DNA는 수용액 상태에서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따라서 음전하를 띠고 있는 DNA를 전기장 상태에 놓게 되면 양극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DNA의 전기영동은 주로 아가로즈 계를 이용하는데요. 아가로즈는 우뭇가사리와 같은 해초로부터 추출되는 물질로 선형 중합체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아가로즈를 겔로 만들면 아가로즈의 농도에 따라 밀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음전하를 띠고 있는 DNA를 겔상에 흘려주고 전압을 걸어주어 DNA를 분리하는 것이 바로 DNA 전기영동법입니다. 전기영동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요인은 DNA의 크기입니다. 아가로즈 겔을 만든 후 DNA를 겔상에 내려주게 되는데 이때 DNA의 크기에 따라 겔상에서의 이동 속도가 달라집니다. 크기가 클수록 천천히, 작을수록 빠르게 겔상을 이동합니다. 전기영동에 영향을 주는 두 번째 요인은 아가로즈 겔의 농도입니다.
아가로즈 겔을 만들 때 아가로즈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빽빽한 겔이 만들어져 DNA의 이동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아가로즈 겔의 농도가 낮을수록 DNA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전기형동에 영향을 주는 세 번째 요인은 DNA의 형태입니다. DNA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단면적이 가장 작은 순서대로 슈퍼코일드, 리니어, 미크드 DNA 순으로 겔에서 이동 속도가 느려집니다. 겔상에서는 DNA의 형태에 따라 이런 모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전압의 세기, 버퍼의 이온 강도 등 여러 요인이 전기형동에 영향을 줍니다. 전기형동으로 DNA를 분리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DNA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DNA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물질은 ETBR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ETBR은 자외선을 받으면 가시광선으로 전환시켜 발광하는 성질을 갖는 일종의 형광 물질입니다. ETBR은 또한 여러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ETBR은 두 개의 염기가 결합한 DNA 사다리의 가로대와 비슷한 크기와 구조를 갖고 있어 DNA 염기쌍 사이로 잘 삽입됩니다. 따라서 ETBR을 삽입시킨 DNA를 자외선에서 가시화하여 검출할 수 있습니다. ETBR의 엑사이테이션 파장대는 365나노미터이며 해당 자외선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ETBR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어 보다 안전하게 DNA를 검출할 수 있는 많은 물질들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그 예로 사이버 골드, 사이버 그린과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ETBR과 다른 엑사이테이션 파장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6나노미터 UV에서는 ETBR에 비해 결과값이 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비 선택 시 사용하고 있는 DNA 검출 물질의 엑사이테이션 파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DNA 전기형동은 DNA 편집 기술인 DNA 클로닝, 유전자형을 확인하는 지노타이핑, 유전자 증폭 기술인 PCR, 그리고 진단검사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DNA 전기형동 실험 과정은 아가로즈 겔 제작, DNA 또는 샘플 로딩, 세퍼레이드, 디텍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가로즈 겔 제작 과정을 보겠습니다. 아가로즈 겔 제작은 아가로즈 파우더를 일정 버퍼에 녹여 열을 가한 뒤 겔 틀에 부어주어 식히면 완성이 됩니다. 분리하고자 하는 DNA의 크기를 고려해 겔 농도를 선택하여 제작하면 됩니다. 다음은 DNA 로딩입니다. DNA를 겔 상의 홈에 로딩해주면 이런 형태를 띠게 되고 이것을 단면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세퍼레이트, 분리 과정입니다. DNA를 로딩한 겔에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양극적으로 DNA가 분리되며 크기가 큰 DNA는 천천히, 크기가 작은 DNA는 빨리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리한 DNA를 검출하는 디텍션 과정입니다. DNA 검출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프리캐스트 방식은 가열한 아가로즈 겔에 ETBR 또는 대체 물질을 섞어주고 겔을 만들어 전기형동을 한 뒤 DNA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포스트 스테인 방식은 아가로즈 겔을 제작하여 전기형동을 한 뒤 ETBR 또는 대체 물질을 섞은 용액에 겔을 넣고 일정 시간 기다린 후에 DNA를 검출하는 방식입니다.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검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전기형동이 끝난 아가로즈 겔을 UV 또는 블루 LED가 장착된 젤닥에서 문서화합니다. 네, DNA 전기형동법, 네, 원리 그리고 개념 또 실험까지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계면 동전 현상 중에 두 번째 유동전류 또 유동전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전해질을 모세관 또는 충전물에 다공질 충전물에 강제 통과시킬 때 생기는 유동전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 그리고 질량 수성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관 그리고 충전물 속의 액체는
시료 전화, 전기 이중층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의 전화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지니게 되는데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유동 전류를 발생시키고 그때 전이차를 갖다가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유동 전이 장치를 갖다 통해서 얘네들을 갖다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치인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전기 삼투인데요. 다공성 충전물을 거친 전기 삼투의 흐름을 연구하기 위한 그런 이제 간단한 장치들이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제 계면 동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제 계면에서 일어나는 전하의 움직임 이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었던 전기 이중층 이론 그리고 액체 유동 이론 이런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또 그 표면들이 이렇게 평평한 표면이냐 굽어진 표면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곡률의 반지름이라든가 이중층 두께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이중층 두께에 대한 무차원량을 이제 카파 A라고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카파 A가 작을 때 그때는 휘케르식을 갖다 적용을 하고 카파 A가 클 때는 이중층이 거의 이제 평면에 가깝기 때문에 그럴 때는 스몰롭초프스키의 식을 갖다 이제 적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식들과 관련해서 제가 생략을 했어요. 너무 복잡한 거 우리 거기까지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헨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헨리는 도체성 그리고 비전도성 구형 입자 전기 용동에 관해서 일반 식을 갖다 이제 유도한 바가 있고요. 또 표면 전도도라고 하는 그런 계면 동전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은 이중층의 확산부에서 이온 분포라고 하는 것이 벌크 전해질 매질 속에서보다 과잉으로 분포가 되고 그리고 이 영역에 있어서 전기의 전도도가 더 커지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럼으로써 이제 표면 전도도는 하전 입자의 표면 근처 전기장 분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계면 동전적인 거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완화작용으로는 이중층 가동부에서 이온을 걸어준 전기장의 영향 하에서 입자 운동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시료적인 이동을 갖다 이제 일으키게 된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입자 운동과 반대 방향의 액체의 부분적인 운동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동적 지연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유전율과 점성도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전기적인 계면 동전 이론들이 여기 이제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동 전류, 유동 전이에 대한 이 부분은 이제 제타 전이에 대해서 모세관에 대해서 유도한 그런 이제 식들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전기 삼투 현상의 경우도 이론적으로는 부피 흐름 속도를 갖다 측정한 후에 여러 연구자들이 모델식을 갖다가 다양한 유형의 모델을 갖다가 이제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어쨌든 그 하전 계면에서 일어나는 전기 이중층이라든가 또 계면 동전 현상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는데요. 조금 이제 개념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테지만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계면에서의 어떤 접촉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 전하를 갖다 띄고 있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어떤 하전 특성 또 그 전기적인 그런 이동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발생한다라고 하는 부분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꽤 돼서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